자, 그 다음에 3.1운동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주제가 우리가 3.1운동과 임시정부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룬 이유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 그리고 나라의 헌법 조문에서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 의미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죠. 3.1운동이 갖고 있는 그 의의나 그 사상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어떤 중요함이 거기서 나타나는지. 일단 3.1운동의 배경이기도 하죠.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민족은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테니까 남들은 간섭하지 말고 터치하지 마라. 우리가 독립을 할지 또는 식민지가 될지 결정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 그럼 보통 당연히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독립하겠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하는 거 건들지 마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 민족 자결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는 자유나 평등, 이런 보편적인 사상을 추구하면서 평화적으로 우리가 시위를 할 테니까 우리의 독립을 보장해달라라는 게 이 당시에 이 3.1운동 안에 담겨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은 이제 과거의 대한제국, 그 앞에 조선, 왕조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부터 민주화, 공화주의를 기반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 테니까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너희가 방해하지 마라. 일본 너희 우리를 독립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그 당시에 대세라고 할 수 있는 반제국주의 사상이 이 안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국주의 반대, 식량의 반대, 식민지의 반대. 물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렸겠지. 바로 독립이 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꽤 오랜 기간이 걸렸어. 다만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3.1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력들, 결과들이 생겨났어요. 첫 번째로는 임시정부라고 하죠. 이제 3.1운동을 기반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실천한 거죠. 임시정부, 민주, 공화제 이런 시스템을 기반해서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일제의 식민지배 정책이 바뀌죠. 일본도 느꼈던 것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 시대의 대세,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는 거지. 조금 더 열악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얘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스릴 것인가. 원래는 무단 통치였죠. 무단 통치.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가 총칼로, 무력으로 다스리겠다 이랬는데 아니야. 우리 이제부터 너희들하고 부드럽게 갈 테니까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민족 분열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 분열. 문화 통치.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이간책 또는 분열책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 당시에 각종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이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분화들이 나타납니다. 비폭력 평화운동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보고 누구는 폭력 시위나 또는 무장투쟁, 군대 뭐 이런 것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성, 청년, 농민 더 다양한 주체들을 독립운동 속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단체를 만드는 사람도 있죠.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막 생겨납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국제적인 영향을 보면 중국의 5.4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단순히 국내에서만 이야기할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당시에 이런 이제 3.1운동의 결과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여러 가지 독립운동들이 활발해졌다. 그래서 3.1운동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헌법조문의 첫 번째 들어갈 만한 사건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죠. 물론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우리가 뭐였느냐. 이 독립운동이 굉장히 다양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중 하나 바로 의열투쟁이었습니다. 의열투쟁.
이 당시에 이런 의열투쟁은 개인과 폭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 수 있다고 했죠. 개인적으로 혈기가 막 왕성해가지고 도저히 열정을 참지 못해서 터뜨리는 것이, 폭탄을 터뜨린다든지, 또는 뭐 일본 고위 관료를 암살한다든지 친일파를 죽인다든지, 또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기도 했죠. 자, 근데 이런 의열투쟁을 그 당시에 좋게 안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독립운동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른 거지. 이런 의열투쟁, 폭탄 던지고 뭐 사람 죽이고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이냐. 유명한 사람, 또는 일본에서 고위관료 이런 거 죽이면 오히려 국제사회의 시선만 더 나빠진다. 외교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의열투쟁의 관점은 되게 위험하다. 누가 하는 것은 전부 강대국의 지지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무모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있었죠. 우리가 이 부분 가지고 과연 의열투쟁이 효과적인 수단인가, 독립운동하는데 괜찮은 방법인가 라고 고민 한번 해봤죠. 자, 의열투쟁은 이제 실제 그럼 어떤 단체나 활동들이 있느냐. 1920년대 대표적인 단체로 의열단이 있습니다. 의열단. 김원봉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 현상금 랭킹 1위 역대, 이 사람이 이끌었다. 자, 20년대에서 이제 30년대로 넘어가면 의열단은 활동을 방향을 바꾸죠. 이 시기 때는 30년대는 의열단은 거의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활동했지. 대신에 이제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가 이때 또 주목을 받았어요. 김구가 이끌었었던 이 한인애국단이 윤봉길, 이봉창 이 두 명의 이후로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됐습니다. 김원봉은 이 시기 때 중국 정부하고 연계해서 중국 내부에 군사 조직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 한인애국단도 폭탄을 던져가지고 자신들의 이름값을 되게 많이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지지를 받게 되죠. 이 두 단체도 사실은 계속 폭탄이나 또는 의열투쟁의 방법론으로 독립을 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군대를 만든다 이런 건데 그냥 군대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근데 그 도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그 당시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한중연합작전, 한중 항해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조선인들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은 상당히 불신감, 얘들은 일본의 앞잡이가 아닌가, 만주 침략할 때 애들이 앞장서가지고 우리 땅 뺏으려고 오는 애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싹 다 날려버리는 계기가 되는 거죠. 한인애국단이나 또는 의열단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공식적으로 중국의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군사 조직, 군대 재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의열단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공식적인 부대를 만들게 되고, 이 한인애국단은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를 키우게 만들었단 말이지. 임시정부에서는 나중에 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군사 조직을 만듭니다. 중국 관내에 어쨌든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강대국의 지지를 상실하고 이걸 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뭐 효과가 돌이켜 생각하고 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또 끊고 갈게요.